팟캐스트 난중일기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난중일기 임진년 1월 15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보내셨다면서요? 예, 뭐 글 쓰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지난번에 요 팟캐스트 방송 때문에 사실은 바빴죠.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되니까. 네. 네. 최근에 뭐 글도 쓰신다고요? 예,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월간중앙에다가 네. 그 이순신 장군 고시대 인물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살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고 또 국가를 어떻게 경영을 했는지 뭐 이렇게 이제 좀 그런 그러니까 퇴계 이황 선생, 네. 율곡이 그다음에 유성룡 선생 뭐 이런 분들 그 문신도 있고 또 무장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양쪽 다 있어야 되잖아요. 군인들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문인들만 다 세상을 다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균형 잡게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선생님 보니까 계속 이제 확장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이순신 장군에서 시작한 게 이제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과 함께했던 그런 역사적 인물까지 확장되는 거 보니까는 나중에 보면 조선조의 전체를 한번 훑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죽기 전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인물만 해도 제가 이순신 장군만 해도 5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뭐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실제 임진년 1월 15일부터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제가 선생님 책 지난주 한 주 동안 그는 어떻게 인순신이 되었나라는 책, 이게 세 번째 책인가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이셨습니까? 보니까요, 출판사 이것도 여기에 보니까는 홍명보 올림픽 국가대표팀 감독이 직접 추천해 주셨는데 뭐 이 책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다루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알려듣듯이 이순신 장군은 되게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련이 그분한테 어떤 영향을 줬고 또 시련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본 건데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시련 속에서 찾아낸 어떤 지혜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니까는 목차를 제가 보니까는 그는 어떻게 이순신이 되었나라고 해놓고 나서 첫 번째 파트가 이순신처럼 이겨내라, 두 번째 파트가 이순신처럼 소통하라, 세 번째 채가 그 이순신처럼 경영하라 해갖고 이순신의 힘을 좀 찾아냈습니다. 해갖고 좋은 습관의 힘, 감성의 힘, 도전의 힘, 지혜의 힘, 사랑의 힘, 설득의 힘, 기업가 정신의 힘, 현장의 힘 이렇게 했는데요. 좀 제가 이 책 읽으면서 가장 그 재미나게 읽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새벽을 즐겼다. 예, 그 새벽형 인간 책 아시죠? 그러니까요. 한때 뭐 그 광풍이 불었었는데 그 새벽형 인간하고는 이순신 장군의 새벽은 다릅니다. 다르다라면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새벽형 인간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공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을 뭐 아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새벽에 일어나서 그 부하 장수들하고 회의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랬던 시간도 있지만은 밤새 고통스럽게 그 밤을 지새운 그리고 일어나서 밤새 고민했던 것들을 지혜를 나눴던 시간이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새벽형 인간처럼 그런 활동도 했지만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승리를 하기 위한 지혜를 정리하는 시간. 혹시 일기도 이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장계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기도 쓰셨고 또 장계도 쓰셨고. 그런데 이제 일기 같은 경우는 자세히 살펴보면 시도 때도 없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야, 일기를 씻을 때도 없이 쓰면은 사실 중간에 멈출 수가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셨어요. 어떤 규칙적인 시간이 아니셨는데. 네. 왜냐하면은 일기를 그러니까 쉴 때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일기 중간에 원문을 그 초소로 쓴 원문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작은 글씨가 들어간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날이나 그 다음 날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그거는 추가를 하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꼭 일기가 꼭 그날의 어떤 느낌만 쓴 게 아니라 꼭 그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어떤 그 다이어리처럼 네. 뭐 어떤 업무 일지처럼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자 보면은 이 책 그는 어떻게 이순신이 되었나,
뭐 처음에 이거를 그 처음 쓰신 책은 보니까는 이기는 습관이셨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 처음 쓴 게 이기는 이제 그 꿈책. 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꿈을 해석해 놓은 책. 그렇군요. 예, 그 책을 안 썼으면 아마 요 그는 어떻게 이순신이 되었나는 못 썼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음. 이순신 꿈속을 걸어 나오다가 첫 번째 책이셨고 예. 두 번째 책이 이기는 원칙인가요? 아니요, 두 번째 책이 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어떻게 이순신이 되었나. 아, 그렇군요. 예. 세 번째가 이제 이기는 원칙.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진화라고 있는 거죠. 야, 이거 뭐 재밌는 진화인데 꿈속에서 실제 걸어 나왔고 그리고 이순신이 어떻게 되었나를 발견했고 계속 이 꼬리를 무네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또 재미난 게 제가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술을 좀 많이 마시고 만취하신 모습도 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술은 거의 뭐 어떤 날은 그 아침부터 마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술 저녁 때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침부터 그 해장술을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는 뭐 이순신 장군이 보니까는 좋아서 함께 이렇게 막 그 축하하는 예.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술을 많이 드셔갖고 그 대청에서 예. 쓰러져 자는 예. 그런 얘기도 해갖고 그 이순신 장군이 그러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일기를 계속 쓰셨다 예. 그런 얘기를 또 하셨고 이순신 장군 하면은 보면 그 난중일기도 쓰셨지만 편지도 많이 쓰셨어요. 그죠? 예. 여기 책에서도 그 소통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편지는 어떻게 좀 많이 쓰셨나요? 그러니까 편지 같은 경우는 대상들이 그 자기의 지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거나 시각이 다른 분들하고도 편지를 그 주고받습니다. 네. 왜냐면은 내용은 남아 있나요 혹시? 아니요, 내용은 그 일부는 있는데 네. 그 몇 개 안 됩니다. 그 편지를 주고받았던 예. 그 상대방은 그런 거 보관해 놓은 그런 사례는 거의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지금 뭐 유성룡 선생 아, 유성윤 의 선생. 문집에 이제 하나 정도 남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이순신 그 장군님의 그 편지도 하나 좀 모아놓아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그 난중 일기에 그 안 남겨져 있는 개인적인 얘기가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예를 들어 어떤 한 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친구 같은데요. 그분하고는 열 몇 통을 그 뭐 주고받아서 그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다 남아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럼 이순신 장군이 쓴 편지만 모아놓은 어떤 그런 것들도 있나요? 근데 이제 워낙 분량이 작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문제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사적인 친구한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 예를 들자면 그분은 이제 신선처럼 살고 싶었었거든요. 그런 게 거기 편지 속에 남아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냥 뭐 우리는 뭐 난중일기 이렇게만 보지 말고 편지도 한번 모아서 모아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편지 속에 그 난중일기 속에 못 담겨진 친구와의 어떤 우정 또 실제 전장에 어떤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 후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자료들은 몽땅 모아져 있는 게 그 정조 때 편찬된 그 이충몽 전서 그 안에 편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편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일부는 이제 뭐 새롭게 발굴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어쨌든 그 편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분이 그렇게 이제 칼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피비린내라는 전쟁터를 떠나고 싶은 떠나고 싶었대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친구한테 보낼 때는 예.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런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은 그 내용 중에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자기 친구는 전쟁 중이긴 하지만은 한가롭게 어디 유람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 유람한다는 이제 편지를 받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 어디 놀고 있다. 너 네. 잘 지내냐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답신을 보냅니다. 네. 당신은 거기 좋은 데 가서 즐겁게 잘 놀고 있는데 나 참 부럽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신서처럼 사는 모습을 되게 부러워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안 부러운 게 더 이상하죠. 그럼 진짜 피비린내 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내일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그렇죠. 또 그 막중한 자기가 죽으면 상관없는데 밑에 있는 부하들이 막 죽어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 때마다 참 계속 전쟁을 뭐 즐기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모 호남 시무 국가라고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그런 말 있죠. 그 말이 그 편지글에 나옵니다.
편집글에 나온 얘기입니까? 일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편집글에 나오는데 그 배경은 한산도로 원래 이제 이순신 장군은 여수가 본영이거든요. 네. 근데 여수에 있다가 한산도로 진영을 옮깁니다. 그 옮기는 이유가 바로 양모 호남 신무국가의 배경입니다. 한산도에서 진을 쳐서 일본군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겠다. 그래야 호남이 보존되고 호남이 보존돼야 거기서 식량과 병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때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쪽에 있는 호남, 전라도의 바다가 만약에 뚫렸으면 왜군은 그쪽을 통해서 물자를 이동하려고 계획을 짰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서 바로 물자 이동해서 빠르니까 네. 땅으로 가는 것보다 또 땅에는 의병이라든가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서 이게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배로 가면은 그게 쉬웠는데 그게 안 돼서 굉장히 왜군이 어려워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지역을 정말 잘 지킨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임진왜란이 결국에는 고생은 많이 했지만 왜군이 물러나는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게 40살에 깨달은 이순신의 힘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박종평 선생님이 40살이었습니까? 이때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책 제목 정할 때 네. 그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장사 입장에서 그 저자 입장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약간 네. 스토리를 만드세요. 솔직하게 만들면 그래서 이제 책을 팔아본 사람이 되다 보니까 팔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싼 제목이 원래 잘 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그때가 이제 47인가? 40살은 맞네. 여기 7만. 50에서 쓰면 정말 약간 문제가 있는데 40살은 맞네. 그래서 이제 이 타겟들이 요즘엔 그렇답니다. 20살, 30살, 40살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고 독자층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출판사의 요청 때문에 이제 하긴 했지만 사실은 되게 좀 쪽팔리죠. 근데 이거 또 재미난 게 홍명보 올림픽 축구 대표님 감독의 추천을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건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한 두어 달 후인가 어느 날 신문에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책을 읽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출판사에서 그 얘기를 듣고 요 띠지에다가 이제 홍명보 감독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죠.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참 이 말은 여러 가지 하는데 정말 추천 안 할 뿐이 없던 저라도 추천 좀 너무 약한가? 홍명보 감독 정도 돼야지 추천할 수 있는. 근데 이 책도 보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 교양도서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지금도 인터넷 서점에서 보니까요 있고요. 아마 꼭 사보시고 이 책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힘, 정말 지혜, 사랑. 또 재미난 것이 보니까요. 좀 브랜드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페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하셨어요. 예. 어떻게 보면 불페가 하나의 또 브랜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좀 이 얘기만 하고서 우리 오늘 진행 좀 하시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흔히 이제 소설 제목 때문에 불멸의 이순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멸 이전에 불패입니다. 아까 얘기 보니까 불멸이 아니라 불면의 이순신 같기도 하고. 네, 당연히 불면도 있죠. 네. 그러니까 불면의 밤이 그 불패를 가져왔고 불패가 불멸의 이순신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립니다. 일본군에게. 일부러. 네. 알려야 공포 대상으로 만들어 놔야 쉽게 못 덤비죠. 굳이 어떤 방법을 쓰셨나요? 그런 방법들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소문을 내는 방법. 입소문을 내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잡을 수 있는 일본군도 안 잡습니다. 살려주고 도망가게 만들어 놓고 그 도망간 일본군이 다시 자기 진영에 가서 이순신이라는 사람, 조선수군이 무서운 놈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떠들게 만듭니다. 바보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일기 보면 나옵니다. 그 사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군 진영 앞바다에 고깃배가 어선들이 쭉 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어부들이 고깃배를 띄우고 거기서 이제 밤에 고기를 잡아 나와요. 근데 고깃배 빛에는 그 불을 보고 일본군들이 조선 수군이 왔다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벌써 완전히 쫄아 있었군요, 걔들은. 그렇죠. 한두 번 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에 보니까 홍위 장군 예. 곽재우 얘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빨간 옷 입고 홍위를 다니고. 예. 자기 입고 다녔는데 그거 아세요? 홍위를 혼자 입은 게 아니에요. 예. 헷갈리게 하려고 홍위를 열 몇 명을 입고 막 했다고 하더라고 부하들한테.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게 홍위가 막 분신술을 쓴다고 예. 막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도 그런 책략을 굉장히 활용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원균 장군하고 이제 비교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원균 장군 같은 경우는 그런 책략이 되게 없었던 거죠. 오직 돌격 앞으로. 근데 이순신 장군 그 원균은 책략이 없다. 그 말은 동의하는데 나름대로 그 이순신 장군과 전쟁을 같이 많이 해봤잖아요. 예. 그러면 이 왜군은 이렇게 하면 못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긴구나. 그걸 몸에서 체화했을 텐데 네. 이상하게 그 나중에 보면은 7천량에서 다 진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자기가 혼자 뭐 좀 책략이 없다 하더라도 옆에서 이순신 장군 하는 것들은 다 보고 그 경험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완패당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그 소통이 안 됐던 거죠. 이 책에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결국엔 이순신 장군은 소통의 힘이다라고. 왜냐하면 원균이 7천량에서 패전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경계에서 실패했습니다. 보초가 똑바로 안 섰거든요. 네. 밤에 기습을 당하면서 우왕좌왕하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 보초가 제대로 안 섰던 이런 배경들이 뭐냐면은 부하들하고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부하들이 말을 안 듣고 해이해지고. 그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는 그 원균은 자기 부하들만 출전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출전 안 하고 네. 부하들 가서 그 외놈들 쳐부셔라. 나중에 곤장 맞았다고 하는. 곤장 마구 계속 그 자리 줬다는 게 더 이상해요. 난 정말. 아무리 당시에 별 선택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원균은 좀 그 책략도 없고 하는 거 보면 좀 무식하다라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왜 계속 선조는 그 원균을 계속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원균 장군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서로가.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순신 장군이 머리로 전략을 짜서 실행을 했다면 그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실제 가서 뭐 부시고 때려부시는 일은 잘하는데 네. 그 때려부셔라고 하는 역할은 잘하는데 책략 그 위에서 짜는 역할이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좀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 선조의 입장에서 보면은 맨 앞에 나가서 돌격하는 원균이 이뻐 보였겠죠. 그냥 뭐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가장 앞에 가서 그냥 다 때려부시는 원균. 참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은데 원균 특집은 진짜 별도로 한번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난중 일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는 어떻게 평가 나오는지 또 우리가 원균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순신과 원균을 비교해놓은 책도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좀 시각들이 좀 뭐 그분들 쓰신 분들 입장에서 섭섭하게 하시겠지만 편향된 분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리더십 공부하면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이겼느냐 졌느냐의 본질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냈느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원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균이 비판받는 것이고 그분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북방에서 함경도 쪽에서 전투를 할 때 그 아주 잘했던 사람이라는 건 맞아요. 또 남쪽에 내려와서 이순신 장군하고 협력해서 전투를 잘한 것도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최고 리더가 됐을 때와 이순신 장군 밑에서 있을 때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리더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화를 가져온 케이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는 그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거는 그 맞는데 그리고 정말 앞서서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보냄으로써 약간 전쟁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기본적으로 뭐 아까 소통 얘기했는데 원균은 기본적으로 부하들하고 소통 안 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더라고요. 자기만의 어떤 보니까 원균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좀 그 자신이 놀고 먹는 거에만 즐기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다. 음주감을 많이 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실수를 많이 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당시의 장수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술 좋아했습니까?
그분도 술을 엄청 마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3일에 한 번씩 마셨을걸요. 아침부터. 문제는 아니 난중기에 3일에 한 번씩 술 먹는 게 나와요? 예. 야, 그거 굉장히 몸에 안 좋았잖아요, 이순신 장군. 몸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현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 그 당시엔 막걸리였나요? 뭐였나요? 그 거의 대부분은 뭐 막걸리를 마신 것 같고 네. 그 간혹 소주도 마신 케이스 있고. 아, 소주도. 네, 오늘날 소주는 다른 뭐 안동 소주나 이런 식의 소주겠겠죠. 아, 그래도 맛 좋은 소주. 소주라든가 또 추로주, 또 지금 과주 지금도 팝니다. 어디요? 어디서 팔아요? 지금도 이 전통술 인터넷 가서 보시면 아, 이순신 그런 뭐 무슨 술이 있습니까? 아 이순신 술이 아니라 네. 이순신 장군이 마셨던 일기에 나와 있는 술들이 지금도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써 있어요? 아, 이렇게 네. 나와 있어요? 아, 이순신 주라는 건 없습니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군요. 근데 그 이순신 주하면 아마 그게 이 상표가 등록이 안 될 거예요. 아, 안 되겠죠. 네. 이게 뭐 이순신이라고 하면 벌써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는 어떠한 아마 그 이순신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식의 논란이 있었던 적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순신이란 이름을 써서 뭘 하는 상표를 만들었던가 뭘 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등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문제는 없겠네요. 보면은 실제 보면 아주 뭐 악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면 그 구체적인 뭐 상표법 관련해서 뭐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KBS에서 뭐 최고다 이순신이라고 해서 그 완전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저는 한 번 못 봤습니다. 아, 근데 그건 최고다 이순신이라는 그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름을 약간 이용한 거 아니냐, 실제는 그랬겠죠. 실제는 그랬겠지만 뭐 내용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고 그 논란이 있는 걸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순신 장군인 사람이 그만큼 우리한테 가깝게 와 있구나. 그 가깝게 온 사람을 조금 더 알게 해야 될 의무는 바로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저 그리고 또 다른 이순신을 공부하시는 분들 배우시는 분들이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근데 제가 재미난 게 저희 딸이 지금은 좀 나이가 있는데 어렸을 때 최고다 이순신 그 아이유 네. 아유 나 참 깜짝 놀랐는데 그 친구한테는 그게 아이유가 그냥 이순신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런 거보다. 그래갖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이순신하고 이미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네. 최고다 그 아이유 사진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것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을 딱 쳤는데 뭐 이상한 사진 나오면은 약간 서운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 그래도 지금 불행 중 다행인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는 높은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게 천만 다행이다. 그런가요? 지금 보니까는 이순신 이름 뭐 이거 약간 우리가 얘기가 좀 벗어났지만은 배도 그 구축함 첫 번째 구축함이 이순신함이고요. 네. 그다음에 잠수함으로는 나대용함, 그다음에 네. 정운함 뭐 이런 것들이 잠수함으로 이순신 함대의 장수 이름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아쉬운 게 뭐 새로운 그 배에 더 큰 배가 나오면은 그 배가 아니 근데 그 있는 배라도 좀 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인가 이순신함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기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야, 이런 방송 좀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난중일기 임진년 1월 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양력으로 2월 27일이네요. 흐렸으나 비는 오지 않았다. 새벽에 망골레를 하였다. 뭐 지난주에 저희가 한 거에 15일이었고요. 이제 16일자로 들어가면요. 1월 16일 막다. 항상 날씨는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받다. 각골의 벼슬아치와 생리 등이 인사로 왔다. 방답의 병선을 맡은 군관들과 생리들이 그들 병선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곤장을 쳤다. 우후 가수도 역시 점검하지 않아 이 지경에까지 된 것이니 해교하기 짝이 없다. 공무를 어주짬게 여기고 제법만 살찌러 들며 이와 같이 돌보지 않으니 앞날의 일을
알만하다. 성 밑에 사는 박몽새는 석수인데 선생원 돌 뜨는 곳에 가서 해를 끼치고 이웃집 개까지 피해를 입혔으므로 곤장 80대를 쳤다. 굉장히 바쁜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동원에 나가서 공무를 보셨네요. 공무를 보시면서 이 생리라고 하면은 이게 뭐죠? 아전입니다. 이방, 형방 뭐 이런 그런 아전들을 생리라고 표현합니다. 아, 그 지방에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예.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군사를 담당하는 거고. 근데 벼슬아치라고 하면은 뭐 벼슬아치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죠. 아, 높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아니고요. 네. 그 이순신 장군의 어떤 부하들, 그리고 고을에 관청에 있는 그 관리들, 뭐 이런 생리 포함해서. 아, 그렇군요. 자, 방답의 병선을 맡은 군관들과 생리들이 방답의 병선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이 생리들도, 그런 아전들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생리들도 그 병선을 또 담당을 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방답은 그 방답 첨사가 관리를 합니다. 네. 근데 방답 첨사 밑에 있는 그 이 아전들 또 있겠죠. 네. 그 아전들이 그 방답 지역에 있는 그 이 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일기에 보면은 그 제대로 이제 수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배를 이제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곤장을 그 치신 건데요. 야, 얼마나 졌을까? 죽을 똥 맞았어야 된다, 이거, 이놈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기존의 번역본에서는 다 이걸 곤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거는 조선 후기에 나오는 사실 표현이고요. 네. 난줄기에 곤장이라고 표현한 거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대부분은 다 장입니다. 장은 뭡니까? 장은 일종의 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곤장은 그 여러분들 그 사각 보시면은 넓적하고 큰 거 두 사람이 양쪽에 치는 거 있죠. 네. 그거 살벌한 거거든요. 그게 더 살벌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거 맞으면 죽습니다 거의. 아, 그래. 곤장은 정말 맞으면 죽는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반면에 이 장 같은 경우는 크기가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작죠. 그렇다고 회초리보다는 조금 두껍고. 우리가 학교 때 옛날 맞았던. 네. 그러니까 봉골레자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맞았잖아요. 우리 때는. 봉골레자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체육복에다가 교복에다가 체육복 입고. 네, 많이 맞으면 이 체육복이 피나서 쫙쫙 달라붙죠. 아, 곤장을 이렇게 갑자기 장이 생각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게 곤장이나 장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네. 뭐 저기 다른 나라에는 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곤장이나 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뭐 내 생각에 음주운전이면 곤장 한 100대. 아니 정신 바짝 차릴 거 아니야. 사실은 지금 운전하면은 교육받고요. 예. 어디 가서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이거나 들고 있고 좀 너무 약해. 나중에 보면 스트라이크 아웃 해갖고 3번 하면은 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내 생각에는 딱 처음에 곤장 한번 맞고 정신 차리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나. 다행입니다. 제가 차가 없어서 음주운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곤장 바지를 얻겠습니다. 아, 옛날에 또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음주운전보다는 뭐 아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이렇게 우마차 같은 거. 네. 뭐라고 하죠? 우리 사또가 끌고 그때도 음주운전이 좀 있었을 거야 그때. 왜냐면은 밑에 있는 하인들도 술 먹거든 같이. 그래서 일기 속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그 같이 이동했던 그분들한테는 또 따로 술을 주시더라고요. 아, 음주운전입니다. 네.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 주는 거니까. 아, 자기 전에. 그랬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가 뭐 얘기가 좀 재미난 게 보니까는 이날 보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무를 어줌짱게 여기고 제문만 살찌러 들며 이와 같이 돌보지 않으며 앞날의 일을 알만하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왜 개 잡아먹었다고 이 이웃집 개한테 피해를 끼쳤다는 얘기 있죠. 네. 쉽게 얘기하면 개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남의 집 개를 갖다가 이 토병이 잡아먹은 거거든요. 박몽세란 놈. 네. 이 토병은 원래 그 전문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지역에서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향토 해비군 정도라고 봐야 되나? 그런 그룹인데 이 토병이 결국에는 돌캐러 갔다가 거기서 개를 잡아먹은 거죠. 근데 민간의 군인이 군대 생활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밤에 나가서 왜
이 민가에가 못 뽑아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군대 생활을 제가 85년부터 88년까지 했는데 어디서 하셨어요? 저기 양주에서 했습니다. 양주요? 네. 그러면 뭐 주특기가? 주특기는 제가 81mm 박격포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아마 오늘 방송하신 거 그 소셜 방송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게 이게 여위고 불쌍해 보이지만 그 군대 있을 때는 제가 몸이 무지 좋았습니다. 몇 킬로 오셨는데요? 그때가 74kg 정도 나가고 다 근육이었습니다. 예. 저도 뭐 또 군대 얘기하니까 또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그 강원도 양구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화기소대에서 60mm 했는데 저 재미난 거는 좀 약간 아픈 추억인데 저는 입대할 때가 72kg였거든요. 네. 제대할 때가 84kg였습니다. 체지시네요. 그 얘기를 우리 그 당시에 인사계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보육관이라 바뀌었는데 인사계가 딱 나 너 체질이다. 날뛰 박아라.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제대하지 말라고. 학교 하지 말라고. 야, 참 그 당시 참 들으면서도 아버지 얼굴이 딱 생각나서 제대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마 말뚝 박았으면 또 인생이 달라졌겠죠. 그럴까요? 뭐 바뀔 거면 그렇게. 그게 모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바로 그 민간에 있는 개를 잡아먹어서 장을 친 건데 이 장이 이 80대잖아요. 네. 80대인데 80대는 그 당시에 그 법률 규정에 따르면 그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어유. 장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야. 80대는 중간입니다. 중간이 그래도요. 이거 맞으면 엉덩이에 피가 완전히 그냥 제대로 나겠는데요. 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일기에 보면은 그 장 맞아 죽었다는 기록도 가끔 등장을 하거든요. 죽어요? 죽을 네. 때까지 때리는 건가? 아니면은 맞고 나서 죽은 건가? 맞고 나서 이 장독으로 해갖고 몸이 엉망진창이 돼서 죽게 되는 건데 이 80대도 사실은 아주 살벌하게 때리는 거죠. 야, 이거 단순히 그러니까는 이웃집 개 훔쳐먹은 이 정도는 사실 우리 지금 같으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 당시에는 완전히 뭐 엄청난 범죄였군요. 이게 이제 그 군인이 민간인을 괴롭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세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민간인들을 괴롭히면 안 돼요. 자, 1월 17일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춥기가 한겨울 같다. 그때 양력으로 2월 30일 정도인데 이제 봄 정도인데 막 그런 표현을 하나요? 자, 아침에 순찰사와 남원의 반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녁에 쇠사슬 박을 구멍낸 돌을 실어오는 일로 배 4척을 선생원으로 보냈다. 김효성이 거느리고 갔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편지를 쓰시는데 하여튼 편지 보냈다라는 얘기 정말 많으시죠? 이순신 장군은. 네, 많이 나오죠. 참 아까 말한 대로 이 편지 내용들만 모아서 해도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저녁에 쇠사슬 박을 그 구멍된 돌 지난번 말씀을 좀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여기 쇠사슬이 바로 철쇠입니다. 그러니까 명랑해전 이야기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철쇠. 그 쇠사슬을 그 명랑 그 해협에다 설치해 놓고 거기에 이제 일본 배가 걸려서 뒤집어졌다. 근데 최근에는 그 명랑해전에 나오는 철쇠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현재 통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쇠사슬을 만들 시간도 설치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 명랑해전 당시에는 쇠사슬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왜 계속 쇠사슬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이 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수 앞바다에다가 이제 전쟁 나기 전에 그 쇠사슬 설치를 하는 그 과정들이 있으면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대에서 이 쇠사슬 얘기가 뒤 엉켜버린 거죠. 근데 뭐 어떻게 이게 통설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이렇게 벌써 제 생각에는 쇠사슬이 한참 먼저 걸려 있었으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네, 저도 이제 그래서 그거를 추적을 해봤어요. 그래갖고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직도 이 쇠사슬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설치를 했는지도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 그냥 현대의 시각으로 쇠사슬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엄연히 난중 일기에 나온 팩트입니다. 네. 1월 18일자로 한번 볼까요? 1월 18일도 날씨가 맑습니다. 이제 양력으로 3월 1일인데요. 동원에 나가 공모를 받다. 여도라고 하면 고흥군이네요. 고흥군의 제1호선이 돌아갔다. 이게 뭡니까? 1호선이라고 하면?
1호선이라는 게 원래 원문은 천자설입니다. 음. 하늘 천자에 글자자.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순서를 정할 때 1, 2, 3, 4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하늘천 따지부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 이 번호를 매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포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일기 보시면 뭐 천자총통, 지자총통 이렇게 나와요. 네. 현자총통. 네. 바로 천자가 가장 큰 거고 지자가 두 번째, 현자가 가장 작은 건데 바로 이게 천자문이거든요. 네. 천자문 시작 보면 하늘천, 따지, 거물현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천, 지, 현이 이 총통 이 순서대로 그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천자 총통, 지자 총통 이게 다 이게 그건 순서를 얘기하는 거지. 예. 어떤 그 다른 형태가 아니군요. 아니요, 사이즈가 다르죠. 천자 총통이 가장 크고, 네. 근데 가장 큰 거를 천자로 불렀고, 그 다음에 중간 거를 지자 총통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작은 거를 그 현자 총통이라고 불렀던 거죠. 네.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그러니까 하늘천, 땅지, 네. 거물현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다 순서이네. 그죠? 네. 1호선도 사실은 1호선이 아니라 가선 뭐 이런 개념에 그게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1호선 이제 번역은 1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천자선. 아. 첫 번째. 그러셨구나. 자, 우등계문과 단자 이거 예. 뭡니까? 말이 어렵네. 뭐 우동계문 이제 요 전에 보면 활시합한 내용이 나와요. 활 잘 쏜 사람들을 명단을 이제 보고한 게 우동계문이라면 대가단자는 뭐냐면 요즘 뭐 가끔 이런 얘기 나오죠. 뭐 자식을 대신 취직시키는 자기가 옷을 벗고 대신 자식을 취직시키는 그런 사례들 들어보셨죠? 뭐 요즘 공공기관에 문제 나올 때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가 그 사표 쓸 때 아들 좀 기회를 주는 네. 뭐 이런 거. 그게 바로 이 대가단자하고 비슷해요. 아, 그래요? 대가단자는 뭐냐면 내가 승진을 할 거를 내가 어떤 뭐 상을 받아서 승진을 하는 상황에서 내가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한테? 자식이나 친척한테 대신 승진을 할 기회를 주는 방식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순찰사로 이게 보니까 법적으로 있던 거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1월 19일 날 말단데요. 동원해서 공무를 본두 각 군대를 점검했다. 이때도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고요. 보니까 1월 20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1월 21일 막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봤다. 감목관에 와서 잤다. 이게 뭡니까? 감목관이라고 하면? 그 전에 이제 1월 20일 같은 경우는 원래 공무를 봤다라고 단순하게 해석할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정확하게 이제 원문을 보면 좌기했다고 나옵니다. 앉을 좌자에 일어날 기자. 네. 좌기는 뭐냐면은 그 정식 시스템. 네. 공무원들 왜 그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주재 회의하듯이 하는 걸 좌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냥 공무를 받다라고 그러면 사무를 이런 정도 받다라고 하지만 좌기라는 거는 바로 이 생리들 아전들을 다 죄다 불러놓고 처리하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회의도 하고 지시도 하고 이야기 듣고 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좌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 네. 그냥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의식 절차를 밟아서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 간복관은 목장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 그 여수 쪽에는 이제 나라 목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둔전이라고 하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둔전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된 게 바로 목장이거든요. 네.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 왜 그 제주도가 원나라 말 키우잖아요. 네네. 오늘날도 그래서 그 제주도에는 많죠. 있죠. 제주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바로 전라도 쪽에 있는 또 남해바다 쪽에 섬에서 말을 키웠어요. 네. 그래서 말을 키워서 그거를 국가가 사용을 했거든요. 네. 간목관은 바로 그 목장 관리인입니다. 그렇군요. 특별한 어떤 그 중요한 보고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월 22일 날 막다 아침에 관영 현감이 와서 인사했다. 참 바쁘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왔다 보고했다 하는데 뭐 1월 20일까지는 그런 중요한 게 없고요. 이제 22일 날은 이 광양현감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바로 이 광양현감은 어영담이라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막하에서 그 해전에 참전해서 굉장히 전공을 많이 거두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광양현감 어영담은
이순신의 5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은 뭐냐면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네. 그 일종의 의형제 같은. 그러면 5명의 의형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바로 전에? 우리가 어저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순신, 또 권준, 어영담, 뭐 이런 사람들, 정훈. 경운도 네. 의형제처럼. 예. 그래서 그 5 아들이라는 표현 누가 한 거냐면 그 원균 장군이 이순신을 비판할 때 쓴 보고서에 이순신의 5 아들이라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광양 현감 어영담 같은 경우는 똘똘 뭉쳐 있었군요. 그쪽에 이순신 그렇죠. 함대.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의 주특기가 뭐냐면 해로 전문가예요. 일본은 바닷길에 도통한 선수. 이거 아니에요? 기억난다. 이게 불멸의 이순신에서 많이 드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해롭기를 많이 알기 때문에 다시 현역에 복귀하는 뭐 이런 그런 얘기 같은데. 바로 그 얘기인데 그 얘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손자병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영담하고 손자병법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그 일기나 보고서에 쓴 손자병법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실이 나오거든요. 네. 허실이 그 이순신 장군이 쓰신 보고서에 보면은 그 어영담이 잘립니다. 중간에 암양거사가 와서 어영담 이 광양 현감을 잘라버리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복직 요청을 합니다. 왜 잘랐어요? 뭐 문제가 있었나?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당시에 현감들 월급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공무원들 거의 월급 받기 힘들었다고 그 얘기 한번 하셨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정부패가 되게 많았는데 그 문제는 그 오해가 생겼어요. 창고에다가 그 곡식을 군량미를 쌓았는데 이거를 사적으로 축제했다라고 이 오해를 받아서 보고서가 올라가서 잘립니다. 그래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 상황을 알고 있어서 그거 아니다. 잘못된 얘기들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조정에서는 가차없이 이 사람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고민을 하다가 낸 게 뭐냐면 조방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네. 일종의 뭐 책사처럼 참모 이 역할을 하는 현감은 아니고 이제 잘리고 이제 그럼 약간 조방장은 거기서 밑에서 그냥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거였나 보죠? 자기 맘대로 할 수는 없고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승인 받아야 되는데. 네, 그때 승인을 그때 이제 잘리고 나서 조정에서는 이순신 장관의 얘기를 안 들어줬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낸 해법이 뭐냐면 어영담을 조방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오라는 보고서를 씁니다.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 바닷길을 잘 안다. 적의 허실을 잘 알고 하는 그 얘기가 바로 들어있습니다. 광양현감, 보니까는 아침에 광양현감이 와서 인사했다. 이 한마디에 정말 다양한 스토리가 또 있군요. 근데 이분도 바로 전쟁 때문에 그 임명된 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보다 좀 일찍 임명이 됐죠. 그 광양현감 일찍 임명이 됐는데 이순신 장군이 정업현관으로 갔을 때 비슷한 시기에 이분은 이제 광양현감으로 임명이 됐고요. 여기에 보시면 정훈 장군도 다 전쟁 때문에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조 시대 때 선조가 전쟁 준비 안 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성도 쌓고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거죠. 뭐 하긴 한 거랑 제대로 한 거랑은 또 다른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 백성들의 불만들이 되게 높았고 백성들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200년 맞이 이 조정에서는 엄청난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건국 200년 축제. 그래갖고서는 여러 가지로 막 스트레스가 백성들이 많이 받았대. 막 축제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또 전쟁은 또 200년 동안 안 났으니까는 그냥 약간 흥청망청 또 전쟁 나겠냐 이런 그런 것도 있었고. 축제까지는 제가 이거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그 전에 명종 때 삼포해란이 납니다. 중종 때인가? 네. 그런 적들이 있어서 남쪽 바다에서는 전쟁 그 외국의 침략이라든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내륙 쪽에서는 그 전쟁에 대해서 되게 무심했던 거죠. 그래서 성을 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럴 것 같아요. 한 200년 전쟁 안 났으면 뭐 전쟁 난다는 생각 하겠습니까? 거의 뭐 다 잊혀진, 뭐 옛날에 너 전쟁 치러봤어 하면 전쟁 기억도 없고, 우리가 보통 한 10년 전만 얘기해도 기억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6.25 얘기하면은 뭐 먼 날 얘기인데 200년 전 얘기면 더 기억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그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도 쌓고 막 하다가 반발이 워낙 심해서 그 양반들이 반발을 했어요. 아. 백성들 반발하지만 양반들은 백성의 노동력 갖고 뭘 해왔었는데 그 그 노동력들이 성 쌓는 데로 가버리니까 아. 그래서 양반들이 되게 반대를 많이 해요. 음. 무슨 전쟁 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 쌓는 것들이 중단이 되고 그래서 낸 고심에서 낸 게 뭐냐면 장수를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이 나중에 전라저서가 됐고 고심은 누가 한 거예요? 선조가 한 거예요? 조정이 한 거예요? 도대체 이 고심을 누가 했길래 리더들이 한 거죠. 하긴 한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어. 그 간부들은 다 고심을 했는데 아, 일본이 쳐들어온다. 네. 그러니까는 그 일본이 쳐들어오지. 근데 죄송한데 보면은 나중에 보면 실제 육군에서의 어떤 그 방어책은 거의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관군의 방어책은 그냥 뭐 물밑듯 그 한성까지 그냥 밀려 내려가는 그 밀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그 군사 시스템 자체가 오늘날 생각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는 재승방략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고을 수령이 전쟁이 터지면 그 일이 터지면은 고을 수령들이 이제 군사들을 모아요. 네. 모아놓으면 지휘를 그 고을 수령이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장수가 파견된 장수가 관리를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전쟁이 터졌고 군사들 막 모으고 있지만은 여기서 서울에서 내려가는 이 사람이 도착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맞고 또 안 맞고 군사들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왕좌왕했고 훈련이 안 됐겠네. 가장 한 그렇죠. 무서운 건 얘기는 왜냐하면 장수와 이 사병이 함께 훈련이 됐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됐다는 게 참 대부분 이제 그 시기에 군사들 같은 경우는 이 군대 갈 때 오늘날 군대 가면 다 옷 주잖아요. 네. 총도 주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는 자기가 옷도 준비해야 되고 저는 저 뭐 약간 사담인데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전쟁 준비를 좀 열심히 한 이유에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제가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승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빨랐잖아요. 7계단이 한 2달 만에 된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뭐 이순신 장군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높은 지가 갑자기 그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니까는 뭔가 왠지 우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영담이 바로 비싼 시기에 임명이 됐다고. 네. 정훈 장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시기에 다 북방에서 활동한 장군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함경도 쪽에서 여진족하고 전투를 해봤던 선수거나 남쪽 바다에서 이미 그런 이걸 해봤던 사람들을 그 한꺼번에 임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시스템이 아니라 장수라도 임명해서 일단 이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대거 보냈던 거예요. 그 뭐 장수라도 그 보내서 좀 방법을 찾아보자 네. 라고 했던 게 그 공식 문건에 있었나요? 아니면 혹시 뭐 선생님만의 어떤 추리이신가요? 그 시기에 한꺼번에 임명해서 하는 게 나와요, 기록에.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네. 체계적으로 장수들을 막 보내던 네. 원균도 그럼 그 시기에 함께 보낸 그런 장수였죠. 그래서 원균 장군이 사실은 이순신 장군보다 앞전에 전라사서에 임명됐다가 요 중앙에서 그 이쪽 감사원 이런 데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파직 한번 됐죠. 잘리죠. 그 시기에 그만큼 이제 민감하게 전쟁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해왔었는데 네. 이게 대중들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몰랐고 근데 난데없이 전쟁 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성을 쌓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그랬군요. 네. 자, 1월 24일 맑다. 2월 24일 날 보는데요. 맏형 희신의 제삿내림에도 공물을 받다. 뭐 나라 제삿날이 아니니까 봐야겠죠. 순찰사의 답장을 보니 고부 군수 이순고를 유임시켜달라는 장계를 올린 것 때문에 무리를 일으켜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하는데 이게 일단은 형이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 조카들을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근데 여기 그 해석은 이제 해석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물을 받다가 아니라 안 받다거든요. 이것도 안 받답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 일기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 나라 제삿날하고 가족의 제삿날은 그 사람을 안 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와, 이거 선생님 이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왜냐면 그건 제가 인터넷에 너무 많이 퍼져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거는 그 번역본 자체가 그 오류를 범한 거지. 아, 다른 번역본들은 또 멀쩡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인터넷에 이거 올린 거 공개된 거를 빨리 바꿔야겠네요. 아니요, 그건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못 되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현재 지금 인쇄된 종이된 책에 나온 거를 음. 타이핑을 했든지 뭘 했든지 그게 지금 올라서 떠돌아다니는데 그렇죠. 그 사실은 그 번역은 뭐 그런 제가 왜 이 인터넷 떠도는 걸 갖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찾아보기 쉬운 걸 갖고 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니까 아, 우리가 이 방송하는 이유도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틀린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는 마태형 희신의 그 재산 날에는 공무를 그만했네요. 자기가 안 한 걸로 한 거고 어쩐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돌아가신 날 기일 날은 이제 일을 안 했고 네, 그러니까 쉬신 거죠. 네. 제사를 뭐 지내든지 뭘 했으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23일 날 거기 둘째 형님 얘기 나오죠. 네, 둘째 형님이 바로 이효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유성룡하고 친구예요. 네. 제가 예,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 네. 동네 이순신 장군이 그 유성룡 선생이 동네 형이다. 이순신 장군. 그 동네 형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둘째 형님이 유성룡하고 친구 관계였고 그 영향으로 사실 유성룡 선생이 끊임없이 이순신 장군을 보고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친구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구 동생 요새는 뭐 하도 이 세상이 복잡해서 그렇지만 옛날만 해도 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한 가족이었잖아요. 친구 동생까지도 당연히 봐야 됐었고 어렸을 때 이제 유성룡 선생이 이순신 장군을 동네 이 동생으로 보고 아 저놈은 자질이 이런 자질이 있구나라고 유심히 봐와서 훗날 이 양반이 전라자수사 정호평감 이렇게 추천을 해줬던 거예요. 그 여파 원인이 그거였고 문제는 이 양반이 진사시험 합격하고 요조를 해요. 38살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성룡 선생 입장에서는 친구가 일찍 죽었잖아요. 아 그러면은 그 맏형하고 둘째 형이 다 요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둘째 형님은 큰 형님은 쉬운 둘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나마 이제 평균 이상 사신 게 있었고 그 당시 평균 몇 살 살았나요? 조선시대 때는? 뭐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뭐 얼마 안 되더라고요.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인가. 그래요? 근데 그건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면 젊은 아기 때 죽은 것도 많으니까.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아서 그런 거고 그 고비를 넘기면 오래 산 분들 많아요. 뭐 이순신 어머니도 80까지 살았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관료들 같은 경우는 70살 넘으면 나라에서 잔치를 열어줘요. 아 그래요? 네, 특별한 잔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모였던 무슨 장수 중에서도 70살이 넘었던 장수도 나와서 열심히 그 칼을 휘둘던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보면은 뭐 사직서를 냈다 이거에 대한 뭐 다른 얘기는 없나요? 뭐 순찰사의 답장을 보니 고부군수 이순고를 유임시켜달라고 장계를 올린 것 때문에 무리를 일으켜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이 순찰사가 누구냐면 이광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임실왜란 터지고 나서 그 5만 명의 그 호남 병력을 이끌고 올라와서 그 용인에서 이제 전투를 했는데 거기서 완전 전멸이죠. 네. 5만 명 다 전멸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그때 일본 장수가 바로 아마 불면의 이순신에 보면 그 와키자카 야스하루. 그렇죠. 그리고 이 순찰사가 선조한테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제가 만화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5만 명 다 죽고 자기 그 외국 목을 하나를 자기가 화살로 잡아갖고 그 목 들고 선조 앞에 갔대요. 그리고 그 목을 나중에 선조는 그 성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이제 그 문제는 이 순찰사가 이순신 장군한테는 또 은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순신 장군하고 친척이고. 그렇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제 훗날 이 충청병사 이 전라순찰사 이광 밑에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참모로.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고 이순신 장군 눈여겨 봐뒀다가 발탁을 해서 이순신 장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이광순찰사고 이광순찰사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유럽 사건이 일어나요. 야 복잡하구나. 조선 최대 그 반역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정유럽 사건이. 그러면 그 이광순찰사는 계속 살았다는 거네요. 그 후에도 이순신 그렇죠. 장군 이후에도. 네. 참 오래도 살았구만 여기 분은.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발탁을 해서 그 밑에 있다가 정유럽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 장군이 난데없이 서울에 나타나서 이
차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령 대신으로 해갖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나 예를 들자면 장계를 보내거나 갖고 가는 역할을 하는 그 연락장교 역할을 하는 차사원이라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시기에 정예롭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차사원으로 서울에 나타났고 그때 선종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실에 이 계급장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달 만에 발령이 정업평감을 갑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이광순찰사와 이순신 그리고 정예롭 사건.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좀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 좀 있나요?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된? 그래서 요 스토리에서는 별로 없고요. 단지 단지 이순찰사가 바로 이순신 장군을 그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준 이광이라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네. 인물이 데뷔를 하는군요. 자, 1월 25일 날 말다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본 후 활을 쏘았다. 참 활 쏘는 거 좋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당시에 활 쏘는 거는 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었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거랑 좀 틀린 게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 활을 쏘는 거리가 100m가 넘었다는데요. 왜냐면은 그렇게 40-50m가 아니었다고 하던데 100m 정도에 맞춰서 그 훈련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건 다 달라요. 다릅니까? 네, 시험 볼 때 같은 경우는 멀리 나가는 거. 뭐 그렇게 거리 기준이 있고 일반적으로 그 활을 쏘기 연습할 때는 그 관역 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관역에 도는 거는 이제 그 불멸의 이순신에서도 그 관역에 맞춰서 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진짜 그 우리 국궁은 멀리서 쏘는 거 그게 멋있거든요. 쫙 쏴갖고 저 멀리에 딱 꽂히는 게 제가 그 국궁장 저도 한 몇 번 구경 가봤는데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정확하게 그 뭐 원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맞추는 거 보면은 야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좀 여러 개 생기면 이 국궁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여력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 사실은 거기까지 그 갈 능력이 안 되고. 야 참. 저도 국궁 비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월 26일 말다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본 후 동양현감과 순천부사가 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흥양현감, 순천부사 뭐 어떤 분들이죠? 흥양현감은 배응립 장군입니다. 네. 그리고 순천부사는 권준 장군.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은 이순신의 그 다섯 아들 중에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굉장히 친한 분들이군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여기 이름이 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년도에 임명을 받았는데 그 임명 받자마자부터 교류를 쭉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자기 사람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양현감이라든가 흥양현감, 순천부사가 와서 이야기했다가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들이 아니네요. 그렇죠. 특히 여기 이제 이 순천부사 권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순신 장군보다 한 끝발이 높았어요. 네. 높았던 양반이라 이순신 장군이 정업현감인가 뭐 할 때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 군인 출신이 뭐 어디 현감 받았다라고 아는 게 드물거든요. 네. 그래갖고 상당히 이제 비아냥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밑에 다섯 아들이 됐을까 신기하네요. 그게 바로 이제 이순신의 어떤 그 포용력이라고 할까? 야, 그러니까 와서 인사하고 이야기한 것이 단순하게 어떤 공무적인 걸 떠나서 소통을 하고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 권준 장군은 당포해전에서는 또 활을 잘 쏴서 왜 적장에 맞춰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요? 네. 야, 이게 보고서에 나옵니다. 일반 사병이 활을 쏜 것이 아니라 이 사부들이 있거든요. 활만 전문적으로 쏘는 그 군사들이 쏜 게 아니라 권준이 직접 활을 쏴서 권준 순천부사가 배선이 있거든요. 네네. 큰 배에 탄 적장을 맞춰갖고 그 적장이 바다에 빠져버려요. 야, 얼마나 멋졌으면 그렇게 남겼을까요? 쫙 가서 땡겨서 팍 쐈는데 딱 그 적장에 뭐 가슴에 맞았을 거 아니야. 한 방에 죽으려면 뭐 다른 데 맞아서 죽었겠습니까? 그렇죠. 가슴에 심장에 그냥 딱 꼬놨으니까 완전히 죽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왜 우리나라 그 군인들 보고 골프 치러 다니지 마시고 총쏘라고 말씀드렸죠. 아이고 총쏘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예를 들자면 활쏘라고 하세요. 겁나네. 총쏘라다면 우리 군인 갑자기 듣기에는 이게 겁납니다. 무슨 전쟁 연습 아니야. 사격 훈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격 훈련 이 당시에 이제 활쏘기가 바로 사격 훈련처럼 똑같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천부사만 해도 이 장난이 아닌 직급이거든요. 네. 그런 분이 전투 현장에서 맨 앞에 서서 활을 쏴서 적장을 죽였다라는 거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우리 선생님은 81mm 포했잖아요. 네. 그 저도 61mm 포를 해봐서 아는데 우리는 사실은 소총을 잘 못 쏴도 포만 쏴면 되죠. 어떻게 어떤 그 80mm 포 어떤 그 적중률은 어느 정도였어요? 저는 우리 사단 사격 때, 군단 사격 때 나가서 네. 저희 소대가 1등 했거든요. 소대에서 1등. 와. 81mm가 소대였나요? 소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이 박격, 이제 화기 중대에 중화기 중대인데, 거기에 예. 이제 그 3개 소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90mm 박격포. 네, 맞아요. 무한동총 맞아요. 소대가 있고, 화기 중대죠. 그러니까는 네. 대대 하나에 화기 중대가 하나가 네. 있죠. 그래서 우리 군단 사격대에 나가서 와, 그래요? 1등 했다는데, 음. 상장은 받아본 적이 없고, 보상을 가도 못 나갔고. 그럼 1등 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1등 한 거고. 저는 정말 나가서 사단 그 측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단 전투력 측정, 사단의 전투력 측정. 우리들 다 측정하고 이게 우리 개인의 그건 아니었는데 사단 전투력 측정 나갔을 때 우리가 초탐 명중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오조준이었어요. 60mm는 오조준 아니면 아니 저희가 그 오조준인 거 알아요. 왜냐면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이건 뭐 야 어떻게 할 거냐. 막 사수도 헤매고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포반장 역할이었는데 사수가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데 쏘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 지금 가라앉는 다음에 쏘자고 하니까는 모르겠다. 그래갖고 자기들도 이게 뭐 겨누긴 겨눴는데 이거는 거의 모르겠어요. 오조준을 했어요. 저희가 일부러 오조준 바람 타니까. 근데 그걸 뭐 알겠어요. 그냥 근데 운 좋게 60mm 그 탄착점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초탐 명중이라고 해서 바로 휴가 나왔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아니요, 저희는 그러니까 군단 사격대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 1등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1등 안 한 거라니까요. 휴가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휴가 안 나온 거는 그래요? 우리는 그냥 사단장이 좋았지. 막 전투력 측정하는데 막 애들이 막 그 자기의 그 평가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81mm 갑자기 군 생활하면서 그 기억나는 게 81mm는 산 꼭대기 안 올라오죠. 올라갑니다. 열받는 게 뭐냐면 네. 보병들이 올라가잖아요. 거기 올라가나요? 맨 나중에 올라가요. 나중에요. 네, 그러니까 보병들이 이제 이 전투훈련해서 산을 점령하고 나면 우리는 안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도 올라갑니다. 내가 보니까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81mm가 그 당시에 천자총통통도 되고 그다음에 네. 61mm가 우리가 지자총통통도 되지 않겠나 느낌은 그래요. 그죠? 맞아요. 4.2인치가 천자라고 한다면 4.2인치가 천자면 81mm는 지자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60mm는 근데 그 당시에는 4.2인치 크기는 없었을 것 같아. 81mm 정도가 있었을 것 같고 가장 큰 게 그다음에 61mm 정도가 있지 않았겠나. 지금 포 구경 봐도 그렇지 않아요? 비교를 하자면 네. 말씀하신 사이즈를 맞는데,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치면 아주 큰 거 이런 거 빼고 하면은 4.2인치 크기는 없죠. 거의 그 당시에. 그거 다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게 그 포 뽀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 당시에 81mm는 지옥 같았어요. 그거 다 들고 다녔거든요. 군장 메고 그 포 얹고 다녔는데 이거 정말 사람 포병이잖아요. 네.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 포병 대우 해달라. 제가 이제 섭섭 그 81mm 얘기를 이제 앞점에서 60mm 하시니까 4.2인치 차 타고 다녀요. 맞아요. 근데 81mm는 들고 다니거든요. 그거 아세요? 81mm는 군장 안 매죠. 매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 보니까 군장 안 매고요. 근데 늦게 갔다 오셔서 그렇고 저희 다닐 때 군장 매고 거기에다가 이 81mm. 그렇군요. 근데 저희 있을 때는 81mm는 군장을 안 맸어요. 그땐 좋아진 거고. 근데 네. 저희 61mm는 그 군장 매고 거기다가 이 포를 맸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60mm를 보면은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건 분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 포열, 포다리, 포판 3개로 분리가 됐어요, 저희는. 근데 저희 부대에서는 보니까 그걸 다 한 사람이 메고 가더라고요. 합체된 상태로. 그거는 어떨 때냐면은 보통 이제 사수, 부사수, 탄약수 3명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매게끔 되는데 2명이 빠질 때. 그러니까 3명이 아니라 2명이 있을 때는 한 명이 완군장 메고 가다가 또 서로 이런 경우는 있는데. 아니 저희 부대에서는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보병 중대.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면 하더라고요. 금방 지칠 텐데. 무거워서 그게 15kg가 넘어요. 그렇죠. 이게 완전 군장에서 그렇게 하면 15kg 매면요.
이 물은 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를 분해를 해서 예. 그 세 명이 들고 가고 한 사람이 거기가 포판, 예. 포열, 포다리 따로 이렇게 예. 60ml도 그렇게 했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쟤들은 왜 저걸 한 사람이 다 들고 그러니까. 몽땅 들고 다니지? 저희 되게 무거운 거든. 쟤도 불쌍하네. 그때 네. 포열 몸무게 그때 몇 킬로인지 아세요? 포열? 이게 한 17kg? 와, 포열만 아니, 우리가- 포다리가 17kg. 아, 포열이 포다리가 네, 포다리가 17kg고 그다음에 포열이가 14kg인가? 아, 포판이 11kg가 돼요. 81mm 근데 좀 정확도가 좀 있나요? 81면은 저 OP가 있어서 네. 관측병이 있어서 이 탄착점을 확인을 해서 이 연락을 해줘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기계 조작해서 쏘는 거라 네. 그나마 나은데 문제는 이게 그 포탄이 네. 쉽게 얘기하면 1960년대 6.25 때 것도 많아요. 우리 때도 저희 때도 그게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으면은 그 당시에 그거 훈련탄 쓰고 그랬어요. 저희도. 그래서 작약이 거의 뭐 이게 눅눅한 거야. 딱 보면. 녹죠 녹아. 예. 그래서 이거를 몇 개 붙이나 사실 그게 따라 날아간 거리가 달라지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녹아서 덕지덕지 돼 있는데 이거를 아, 교범에 따르면은 몇 장을 붙여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그게 안 되잖아요. 거리가 나오는데 근데 작약에 따라서. 쏟아 보면 이 상태들이 딱 보면은 이게 뭐 더 붙여야 되겠구나, 덜 붙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초탄 쏘고 나서 그때 이제 계산을 해보죠. 이거 교범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해서 뭐 더 붙인다든지, 근데 더 붙이는 거 위험하기 때문에 더는 안 붙이고 대신에 쏠 때 조절을 하죠. 우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81mm만 해도 거리가 굉장히 나가잖아요. 네. 한 2km, 3km 나가나요? 네, 그래도 나가죠. 우리는 그 한 1km 많이 안 나가거든요. 우리가 포로 쓰면 우린 죽은 거야. 그 거리에 저기 있다는 건 죽은 거야. 근데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예. 참 포에 대한 얘기들 거의 뭐 근데 다 끝났어요. 1월 28일이 막다 동원에 나가서 공무를 봤다고요. 1월 29일 날 막다 동원에 나가서 공무를 봤다. 1월 30일 신묘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첫여름같이 따뜻하다. 야, 표현 좋습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는 화를 쐈다라고 하네요. 1월 달이 이렇게 그 임진년 1월이 하는데 뭐 우리 선생님 1월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1월 달은 이순신 장군이 현장에서 이 전쟁 준비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말 같다 공부를 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1월 달에는 많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2월 달부터는 순찰을 많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현지 지도를 나가는 거예요.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북한식 현지 지도처럼 현장에 나가서 순실 집적해요. 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쟁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굉장히 많이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그 1월 달부터 스타트를 하는 모습을 또한 보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순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게 데뷔를 하는 거죠. 예,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동안에 뭐 임진년 1월의 얘기는 별거 없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로 이순신에 대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어떤 참 어떻게 보면 난중일기가 첫 시작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확인했었고요. 난중일기 1월이고 2월에는 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예고를 좀 해주시죠. 2월 달에는 이번이 이제 어떻게 현지를 시찰했는지 이순신의 눈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눈을. 예.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이순신.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난중일기는요.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서 난중일기 임진년이라고 쳐보시면 아마 그 시중에 이렇게 도는 난중일기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쉽게 해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네이버나 뭐 다른 검색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함께 저희 방송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중일기 팟캐스트 방송 두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마침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날 제가 이순신 장군과 같이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행복한데요.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이순신 장군이 남아 계셔서 내년엔 꼭 승리하십시오. 2014년도에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난중일기와 함께 1년을 보낼 겁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